안녕하세요. 한국건설법무학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하자소송 쟁점사항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 하자소송의 쟁점사항으로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외벽에 화강석 외벽 건식공법이 있습니다. 외벽의 화강석 건식공법은 앵커 긴결공법으로서 먼저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을 장착한 후 앵커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스너를 설치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화스너를 사용해야 하는데 화스너 대신에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절대로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하부의 돌과 화스너와 2m 정도 공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하는데, 요즘 핀 공법을 사용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편법으로 여러 가지 화스너를 만들었는데, 이게 KS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하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시 조정과 층간 변이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과 2차 연결철물로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이 발생으로 길게 뚫습니다. 네 번째, 판석재와 석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적절한 완충제를 사용합니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 후 핀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화스너 공법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각파이프로 하지철물을 댄 후 화스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파이프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조 계산에 의해서 사이즈를 확정한 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화강석 외벽 건식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스너의 연결핀입니다. 여기 외벽에 또 콘크리트가 있고, 여기 돌을 붙일 경우 화스너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 핀을 꽂아야 됩니다. 이 핀은 상부에 20mm, 하부에 20mm, 화스너 두께가 보통 한 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부의 돌과 하부의 돌이 2mm 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47mm 정도가 확보해야 됩니다. 화스너와 하부의 돌은 2mm 정도 떨어져야 하며, 에폭시 본드는 절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핀의 규격은 5mm, 스테인리스 5mm 꽂임촉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공계수에 의하여 구조체에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설치하고, 45mm 정도 천공하여 캡이 구조체보다 5mm 정도 깊게 사용하여 외부의 충격을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5mm라고 하는 거는 45mm 정도 콘크리트 속에 천공을 하여 구조체보다 5mm 정도 깊게 삽입해서 외부의 충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력 에폭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은 특기시방서 34120 석재공사이며 앵커 긴결공법 건식붙이기를 보시면 됩니다. 개선 방향은 외벽 석재 꽂임촉 미시공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에폭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폭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수평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에폭시가 전부 다 탈락되면서 돌이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에폭시를 사용했을 때 이거를 철거 후 재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외부 비계 휘장막을 메고서 전체를 다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LH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파스너, 스테인리스 자재, 앵커형 볼트, 너트, 와셔 등을 포함하며 1차 지지용과 2차 고정용 연결 철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우팅제는 에폭시 수지 또는 수지 모르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라우팅제라고 하면은 여기에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콘크리트 속에 그라우팅을 할 때 에폭시 수지 또는 수지 모르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하고 돌 사이에는 실링제를 사용하는데 석재 전용 비오염성 실링제 또는 변성 실링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을 붙일 때는 이 콘크리트 면에서 이 화스나의 간격이 석재의 두께가 30mm일 경우에는 이 돌하고 간격은 보통 70mm에서 100mm 정도가 됩니다. 최소 마감 치수가 한 100mm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여기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열재의 두께가 요즘은 한 120mm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이 화스너 갖고서는 하중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뭐 고기능성 단열재를 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화스너를 구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크기로 화스너를 하고 핀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 검수 시 마구리면 물갈기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보통 연속 붙이기에서는 마구리 같은 데가 물갈기를 안 해도 되는데 건물의 코너 부위라든가 이런 데는 마구리 부분을 물갈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물갈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석재 상하부의 연결핀 및 파스너 2차 연결 철물의 깊이 조정용 슬롯 설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앵커 긴결 공법 요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핀홀을 설치할 때는 4분의 1L 위치에다가 요 화스너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4분의 1L 전체 길이의 4분의 1을 떨어져 갖고 화스너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핀을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핀을 에폭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요 핀의 깊이는 20mm, 하부 20mm, 상부 20mm, 화스너 두께 5mm. 요 하부 돌하고 화스너 간격은 2mm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 핀 길이는 한 47mm 정도 되고 핀의 두께는 5mm 정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하부 돌하고 화스너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정상적으로 이게 시공이 된 건데 이렇게 돌이 화스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요거는 부적합 시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설치한 경우도 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석재 건식공법의 유의사항으로서는 외벽 체하단 흙에 접하는 부위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석재 변색을 방지하고자 석재 뒷면에 에폭시 수지나 합성 수지 에머전 흡입 모르터를 도포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지면하고 접하는 화강석이 지면에서 수분이 올라와 가지고 또 항상 이게 물기가 있어 보이는 이것도 미관상 다 하자가 되기 때문에 석재 뒷면에 에폭시 수지나 합성 수지 에멀전 혼입 모르타를 도포하여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석재 고정용 핀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의 L만큼 띄어서 2개를 설치합니다. 2차 파스너 끝에 핀홀은 정확히 천공하여 핀을 꽂을 수 있도록 상하부 20mm를 천공하며 상하부 석재 사이에 줄눈 두께 2차 파스너 두께 5mm를 두어 상부 하중이 하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조정과 층간 변이를 고려 길게 슬로트 홀을 천공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주택인 경우에 안방 벽체 결로 및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단열재를 두껍게 썼다고 해갖고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단열재를 설치하더라도 단열재 두께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두께가 70mm 이상인 경우에는 2겹을 시공을 해야 합니다. 2겹. 70mm 이상인 경우에는 2겹을 시공해갖고 서로 엇갈리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열재를 이을 경우에는 단열재 이은 부위에 틈새가 발생이 됩니다.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테이프도 붙이고 우레아 폼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틈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2겹으로 70mm 이상인 경우에는 2겹을 시공합니다. 요즘 건축공사 단열재는
거의 70mm 이상이기 때문에 천정, 바닥, 벽체는 거의 다 두 겹 시공을 해야 합니다. 안방의 벽체 결로 곰팡이가 발생이 되는 것은 하자의 원인으로서 미관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2인 부위 아까 70mm 그런 것도 있지만 코너 부위에 우각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이렇게 맞물리도록 기역자를 꺾어서 맞물리도록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설계 도면에는 예를 들어 갖고 단열재를 외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설치하게끔 설계 도면에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부 단열재는 보통 20mm 아이소핑크, 그 다음에 석고보드 9mm짜리 두 겹을 시공하고 도배질합니다. 석고보드를 한 겹만 시공했을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파손이 되기 때문에 9mm짜리 두 겹을 시공을 해야 합니다.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단열재는 열 전도율과 비중으로서 가등급, 나등급으로 따집니다. 일반 스티로폼인 경우에는 1호와 4호가 있는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2배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단열재 네오폴인 경우 예를 들었고 단열재가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1호는 비중이 0.03입니다. 1세제곱미터당 무게가 3kg을 0.03이라고 하고 4호가 제일 가볍습니다. 0.01호. 0.01호는 입자가 제일 굵은 거. 0.03은 입자가 제일 작은 겁니다. 입자가 제일 작은 것일수록 무게가 무겁습니다. 따라서 두께가 10mm인 경우에는 한 장당 한 장에 보통 0.9m에 1.8m입니다. 한 장당 1호인 경우에는 2,400원, 4호인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따라서 두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1호를 사용하느냐 4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배입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반드시 열 전도율과 비중을 도면상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여야 현장에서 적합한 자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mm인 경우 1호하고 4호인 경우 7,200원하고 3,600원 딱 2배 차이입니다. 단열재는 동일 두께와 비교했을 때 1호 0.03과 4호 0.01의 가격 차이는 딱 2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께 및 비중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천정의 단열재가 요즘은 전에는 한 2015년도에는 180mm였는데 최근에는 220m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20mm까지 가등급 단열재. 벽체도 단열재 두께가 가등급 120mm, 층간 30mm. 층간은 여기 밑에는 상가고 위에가 주택일 경우에는 판넬 히팅을 합니다. 판넬 히팅을 할 경우에는 바닥에 층간 소음 단열재 30mm를 사용하고 그 위에 경량 기폭 콘크리트 엑셀 파이프 몰타를 시공합니다. 근데 설계 도면에 단열재가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열재를 깔지 않고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경량 기폭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열재를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에 판넬 히팅은 그 단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1층에 상가인 경우 여기 노출된 경우에는 여기 밑에도 단열재가 있는데 단열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2층 바닥에서는 30mm 단열재를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단열재 여기 윗부분에는 요즘은 220mm까지 사용하고 외벽이 120mm, 그 다음에 여기 기초 여기 하부에도 단열재를 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여기 잡석 200, 버린 콘크리트 0.02 필름 70mm 가등급 단열재를 여기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연도마다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지역에 따라서 요 단열재 두께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요 밑에 부분에 단열재를 가끔가다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바닥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도면에 의해서 단열재를 정확히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열재 종류가 또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단열재
여기 이제 비드법 보온판 2종은 비드법 보온판 1종과 비슷하지만 비드법 2종은 폴리에스테르 원료를 사용하여 발포 성형한 제품으로 회색 또는 검은색의 스티로폼 알갱이로 제작되는 스티로폼을 비드법 2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드법 1종 단열재는 포름알데히드가 없고 CFC 및 다른 오존층 파괴 발포제가 없으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비드법 보온판 2종은 보통 이제 EPS라고도 불리우며 네오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드법 보온판 1종보다 적은 비용이며 경제 효과와 함께 단열 성능을 지니며 열 가교 현상을 피하기 위해 개별로 단열 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건축물이 단열 성능과 화재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단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기존 그라스홀 24K 중단열 정도로 충분했던 주택이 그라스홀의 비드법 보온판을 매단열을 추가해 바뀐 단열 규정에 맞춰가고 있으며 우레탄 폼 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 울이나 PF, 패널 폼, 보드 등 새로운 단열재들이 건축 현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물론 열 전도율이 낮은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하였다고 건축물 단열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 이렇게 세 곳으로 구분이 되며 각 지역별 단열재 사용 두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사항까지 충족되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여기 제일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단열재 건축공사 표준 시방세 70mm 이상은 2겹 시공을 해야 합니다. 한 겹 시공한 거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20mm 단열재를 또 붙이는 사항이 올 수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2겹으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열 전도율은 0.034서부터 0.047 있는데 0.034인 경우 압출법, 보온판 특호, 비드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열 전도율이 수치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0.034, 여기는 047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034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포 폴리스티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티로폼이라고 하는데, 비드법 1종이고 흰색입니다. 보온법 1호가 0.03, 보온판 4호가 0.01입니다. 비중입니다. 나등급이며 한 장당 서울인 경우에 1940원, 여기는 1070원 해갖고 가격 차이가 1.8배 정도 나기 때문에 꼭 두께도 중요하지만 비중, 열 전도율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현장에서 물품 확인서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재료를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요것도 시료 채취해가지고 외부 시험서에 맡기게 되면 정확한 거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약간 가격을 저렴한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등급이라든가 비중을 좀 낮게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확인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발포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요거는 비드법 2종입니다. 네오폴 회색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가등급인 경우에 2,400원이고 여기 나등급 1,940원, 여기서는 1,070원입니다. 1.26배 정도 차이가 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호와 가격 차이, 4호와 가격 차이는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소핑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분홍색 아이소핑크입니다. 요거는 특호 1호, 2호, 3호, 열 전도율은 0.027서부터 0.031입니다. 가격은 5,600원서부터 4,600원까지며 가격 차이는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중부지역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중부지역에 단열재는 거실의 외벽인 경우에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등급일 경우에는 155mm,
라든급의 경우는 230mm입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152mm, 라든급만 해도 180mm 정도가 되는데 180mm면은 콘크리트 옹벽 두께가 180 정도,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mm 밖에 안 되는데 단열재 두께와 콘크리트 옹벽 두께가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왔습니다.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지붕은 가등급인 경우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는 220mm, 라든급인 경우에는 330mm입니다. 최하층 거실의 바닥인 경우 직접 외기에 면하는 경우에는 바닥이 난방인 경우는 175mm,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에는 150mm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난방, 층간 바닥인 경우 가등급은 30mm, 라든급은 50mm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로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이율이란 방사율이 낮다는 의미에서 로그레스라고 부르며 겨울철에는 실내 기구에서 발생되는 열 적외선을 반사하여 차단하고 여름철에는 실외에서 태양열로부터 발생되는 복사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므로 단열성이 우수한 유리가 로그레스입니다. 그러면 유리의 종류는 KSL로 따지는데 KSL에서 로이 유리는 2003입니다. 2003 유리 표기 보면은 KSL 2003, 로이 유리는 2003, 일반 판유리는 2001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2007, 반강화유리는 2015, 뭐 이런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로이 유리는 KSL 2003 일반 판유리, 이제 복층유리 같은 경우는 2012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이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런 이제 유리에 마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 유리이고 이제 또 KCC는 이제 또 별도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B종 2, B종 2, 그러니까 A종이냐 B종만 봐도 로이 유리냐 일반 복층 유리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B종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KSL 이렇게 되어 있고 B종으로 되어 있고 U3라고도 표기도 합니다. U3. 근데 뭐 U3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종, U3 1, U3 3, 3종 뭐 이런 식으로 뭐 표기가 되는데 로이율이 그 감도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면은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드나 최근에는 그 유리 탐지기가 있습니다. 유리 탐지기가 크기가 한 핸드폰만 한데 핸드폰만 한 거를 이렇게 유리면에다 갖다 대면은 유리 두께, 복층 유리 두께가 6mm, 공기층이 12mm, 그 다음에 로이 유리가 1, 2, 3, 4 쪽에 어느 쪽에 로이 유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별이 됩니다. 벌써 로이 유리 설치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로이 유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로이 유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로이 유리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된다든가 금방 알 수 있으며 이런 마크 갖고도 알 수 있고 유리 탐지기로 되면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로이를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 복층유리를 사용했다. 이거는 철거후 제시공입니다. 이 차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철거후 제시공. 단열재, 내화 페인트, 화강석, 건식 붙이기 이렇게 안전에 관한 거, 단열에 관한 거는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설계 도서에 의해서 해야지 뭐 약간 두께를 얇게 했다든가 재질을 좀 약간 변경을 했거나 두께, 내화 페인트, 내가 피복 두께를 얇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추가 보완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냥 뭐 차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 두께, 치수 이런 재질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이 유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서남북향, 그러니까 진북 방향으로 했을 때 동서남북을 따졌을 때 여름철 남동 방향이 있습니다. 남동 방향일 때는
외부 면에다가 로이유리를 설치하고 북쪽인 경우에는 내부에다 설치합니다. 겨울철 북향 방향일 때는 내부에 로이면이 오게끔 설치를 해야 되지, 로이유리를 사용했다 그래갖고 이거를 아무 쪽으로 막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은 저기 사용 효과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동쪽 외부 면에는 바깥쪽 외부에 설치하고 북쪽인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를 합니다. 이면 코팅 로이유리 사용 시 여름철은 남동 서양 방향의 외부면 복사열 획득이 많은 방향의 창호를 설치를 합니다. 냉방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향으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 코팅, 여기서 이제 이면 코팅하고 여기 3면 코팅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바깥면은 1면, 2면, 여기 3면, 4면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2면 코팅, 남쪽 방향에 2면 코팅하고 북쪽 방향은 여기를 3면으로, 여기 번호가 다 써 있습니다. 번호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외단열 공법인데, 요즘은 이제 드라이비트를 준불연제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제 드라이브에서 준불연제 사용하기 전에는 외부에 불이 났을 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외벽을 타고서 화재가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 드라이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준불연제 단연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요 드라이비트 한 장 크기가 보통 600에 1200입니다. 근데 이제 관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이렇게 파스너를 박는다든가 본드를 이렇게 6군데를 붙인다든가 이러지 않고 대충 이렇게 붙여갖고 비바람이 쳤을 경우에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에 1200인 경우 파스너를 5개 설치하며 에폭시 본드 서거보드 떡밥 있습니다. 이 떡밥을 지름이 10cm짜리를 6개를 붙이고, 이 반드시 이 테두리 부분에 접착 모르타르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접착 모르타르의 두께는 1cm 정도고, 이 폭은 4cm입니다. 4cm 폭의 두께 1cm로 했고, 4면을 하고 10cm 두께 1cm. 그 다음에 화스너를 꼭 5개 설치해야 합니다. 2개에서 안 됩니다. 1개에서도 안 되고 5개를 꼭 설치를 해야 하고, 높이가 1.8m 미만인 경우에는 메시를 보강 메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강 메시. 그리고 메시하고 메시의 이음 부위는 10cm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600에 1200, 접착 모르타르는 10cm 6개소, 인슐레이션 파스너 5개, 보강 메시는 1.8m 두 겹으로 합니다. 일반은 흰색이고 보강재는 메시가 청색입니다. 청색 메시를 1.8m까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외단열 공법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하고 LH, 요 대보 하우징 요 3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떡밥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LH에서는 단열재 테두리에 붙이고, 그 다음에 떡밥을 6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대보 하우징에서는 떡밥을 6개 내지 8개, 띠두름은 40mm, 두께 10mm를 합니다. 직경은 떡밥은 최소 100mm 정도 하고, 두께 최소는 10mm 이상을 하고, 압착시 도포율은 60%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사용하는 것은 열 전도율은 0.04 칼로리, 대보 하우징도 0.334입니다. 파스너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5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LH도 5개, 대보 하우징은 4개인데, 그러니까 최소 4개 내지 5개니까 우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파스너는 5개입니다. 떡밥은 6개. 그 다음에 마감재 두께는 1.6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2mm고, 이 마감재 두께도 정확히 잘 이제 봐야 되고, 보강형 메시는 1.8m, 1.8m 똑같고, 메시 이음은 100mm, 100mm, 150mm니까 최소 100mm 정도 사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메시 무게는 152g, 374g, 150g, 370g 보강재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현관 방화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설계 도면이 전체가 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이렇게 창호도의 경우에도 여기에 철판 두께하고 이 밑에 철판 두께가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사도 그러지만 그 밑에 실무자들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상세하게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1.5T인지 0.5T인지, 예를 들어 그 사업 승인 도면에는 0.5T로 되어 있는데 사업 승인 도면은 0.5T, 사용 승인 도면은 0.8T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업체가 이제 방화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상세도를 그리는데, 문짝의 철판 EGI 0.8T 두 겨,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0.8T 두 겨. 그 다음에 문틀의 철판은 1.6T.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 안 하면 도화 체크 보강판이 있는데, 보강판은 다 1.6T를 사용합니다. 1.6T. 그 다음에 도화 체크 보강판은 150에 350. 방화핀은 두 개를 사용합니다. 보강판 한 개 하면 안 됩니다. 방화핀 두 개. 보강판은 150에, 도화롱은 150에 150. 이건 150에 350. 도화 스토퍼 1.6T 150에 150. 요 밑에 도화 스토퍼 150에 150. 여기에 또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난형 가스켓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 스테인리스 실이 들어가는데 1.2T는 상당히 약합니다. 최소 1.5T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철판 보강을 1.6T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잘 누락되는데, 문지방에는 1.6T 철판으로 보강하고 1.5T 스테인리스 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짝에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 상부는 3mm. 여기 있습니다. 상부 3mm, 하부는 7mm, 손잡이 있는 데는 3mm, 이쪽 반대편 힌지 있는 데는 4mm입니다. 상부하고 손잡이는 3mm, 이쪽 옆에는 4mm, 하부는 7m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승인 도면하고 사용 승인 도면하고 문짝 철판의 두께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0.5, 0.8인데 보통 0.8T 두 겹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시방서의 경우에 따라서 또 1.2T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1.2T인지 0.8T인지 0.5T인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보통 0.8T 두 겹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문짝 내부에는 단열재를 집어넣는데, 미네랄 울 100K짜리 두께는 45mm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하니콤을 사용해도 무방한데, 하니콤을 사용하게 되면은 화재가 났을 때 외부에 있던 화재 지역에서 반대쪽에 열 전달이 금방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네랄 울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로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고 화재 열 전도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방화문의 시험 성적은 내화 시험하고 차연 시험이 있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두 개소를 해서 내부, 외부하고, 그 다음에 대피 공간 두 개, 계단실 외 여닫이문 두 개, 경우에 따라서는 쌍 여닫이문 또 두 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화 체크가 있는데, 도화 체크는 방화용, 내화용, 일반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방화용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화용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방화용은 문을 이렇게 계단식 같은데 문을 이렇게 90도로 열었을 때 문짝이 스톱이 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게 방화용이고, 내화용은 90도로 했을 때 문이 스톱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목재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90도에 가서 쓰지도 않을 뿐더러 화재가 났을 때 도화 체크가 손상이 되면은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종 방화문하고 을종 방화문은 성능 시험이 다릅니다. 갑종 방화문은 비틀림 강도, 연지 하중 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및 내충격성 등의 성능을 하며, 내화 시험은 925도 온도에서 60분 이상 가열하여 그 비찰 성능을 확인합니다. 925도. 갑종 방화문은 925도. 그러니까 이 내화 시험하고 차연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비틀림 강도,
연지 하중 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내충격성 이런 것들을 같이 시험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내화 시험하고 차연 시험을 합니다. 을종 방화문은 925도가 아니라 840도입니다. 840도에서 30분 이상 가야 그 비차열 성능을 확인합니다. 방화문은 화염, 열, 연기 등을 차단 여부에 따라 차열과 비차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은 방화구의 계구부에 설치되어 화재 시 화염, 열, 연기 등의 전파 방지와 제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패시브 시스템으로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차열 방화문과 비차열 방화문으로 구분되는데, 차열 방화문은 차열성, 차염성, 차연성 모두 가지고 화재 가혹도가 큰 장소에 설치되며, 비차열 방화문은 차염성, 차연성을 가지고 비교적 화재 가혹도가 작은 장소에 설치합니다. 성능 기준은 차열 성능은 이면 평균 상승 온도가 140도 이내, 이면 최고 상승 온도는 180도 이내고, 차염성 성능은 면패드, 균열 게이지, 화염으로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비차열 방화문입니다. 그럼 내화 시험에 어떤 식으로 하냐? 925도로 60분을 가열했을 때 문틀 사이에 6mm 이상, 6mm면은 요 정도 굵기가 됩니다. 요 정도 연필 정도 굵기로 150mm, 연필 굵기로 150mm 정도 관통되지 않아야 하며, 25mm 균열, 철근 25mm 균열이 관통되지 않아야 하며, 그 다음에 10초 이상 화염이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개 꼭 외워두세요. 6mm짜리 연필 정도 크기가 15cm, 25mm 철근 정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10초 이상 불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연 성능은 차의 25파스칼에서 공기 누설량이 분당 1제곱미터당 0.96 세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내의 방화문은 화재의 크기와 관계없이 비차열 방화문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화재 가혹도가 큰 다중 이용업소나 서구 등은 비차열 방화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화재 가혹도가 큰 장소의 피난 통로에는 차열성 방화문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차열성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차열성 방화문과 비차열성 방화문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꼭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외벽 실내면 석고보도 2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겹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도면에 주택이 있는데 요 내부에 설계 도면에 석고보도 9.5mm 2겹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겹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겹 시공인 경우는 작은 층격에도 구멍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2겹으로 시공을 해야 하며, 2겹 시공할 경우에는 엇갈리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층간 판넬 히팅을 할 때 30mm 단열재를 깔게끔 설계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공의 편리성을 위해서 단열재를 깔지 않고 기포 콘크리트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열재는 층간 소음도 내고 단열도 됩니다.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40mm 깔고 엑셀5 깔고 40mm 정도 시멘트 몰타를 발라야 합니다. 단열재를 깔아야 되는데 단열재를 안 깔았다. 이건 철거 후 재시공 대상입니다. 철거 후 차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거 후 재시공이기 때문에 이런 단열재 두께라든가 재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설계 도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후 재시공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석고보도 두께와 단열재 두께 성능을 꼭 확인을 해야 하며, 이 단열재 두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열재 이런 데는 장롱이라든가 침대,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게 그 무게에서 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5mm, 뭐 1cm 정도까지 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열재는 성능이 제일 좋은 0.03 정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외벽 드라이비트 단열재인데, 설계 도면에 여기 외벽 단열재가 있습니다. 외벽 단열재가 120mm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공을 100mm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뭐 두께 이렇게 뭐 드라이버라든가 이렇게 송곳으로 한번 찔러보면은 두께를 금방 이렇게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께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외벽 단열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 보완 시공을 하려고 하면 외부 비계 다시 다 매고 휘장막 치고 이 단열재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공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시공할 적에는 외부 비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단열재 공사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한다 그러면은 외부 비계 공사비가 단열재 공사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서 꼭 해야 합니다. 외부 창호 로이율이 24mm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 복층률이 16mm로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뭐 로이 유리가 설계 도면에 로이 복층 유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 복층 유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A종이라고 써 있죠. 이건 특별하게 A종, B종이라고 된 거는 유리 탐지기로 보지 않더라도 A종, B종만 보고 복층 유리인지 로이 유리인지 금방 이게 확인이 됩니다. 로이 유리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복층 유리를 사용했다. 이건 철거 재시공 대상이며 로이 유리 24mm 해야 되는데 22mm라든가 두께를 낮춰서 하는 것도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변경 시공비. 이게 뭐 차액으로 뭐 산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후 시공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생활하수관, 이 설계 도면에 여기 125mm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설계 도면에 125mm인데 생활하수관을 75mm, 생활오수관 100mm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전에 조그만하게 집장사 하던 사람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면서 공사비를 아낀다고 해가지고 설계 도면에 125mm로 나왔는데 100mm 이렇게 한 등급씩 낮춰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관이 막혀가지고 1년에 한 4번 정도 배관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한 80세대, 1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이사하고서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1년에 한 4번 정도 배관 청소하는 비용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관 청소는 1년이 아니라 실제 건물 내구 연한이 다 되는 40년 동안 1년에 4번 정도 배관 청소하는 비용을 제가 산정한 적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 마감재. 건설 감정 실무 기준에는 에폭시 페인트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에폭시 페인트 코팅이냐, 코팅 0.1, 0.2, 0.3 있는데 0.3 에폭시 코팅 0.3mm 정확하게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에폭시 페인트까지는 없고 미장 마감 정도만 되는데 우리는 건설 감정 실무를 따르기 때문에 에폭시 코팅 비용을 해야 하는데 에폭시 코팅도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바닥 같은데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위하고 이렇게 싱크대 하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싱크대를 해체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공업자는 반드시 에폭시 페인트를 하거나 차후에 만약에 에폭시 페인트가 곤란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판지를 그 밑에다 까는 방법도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옥상에 벤츄레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이렇게 지금 파라펫이 있는데 파라펫 높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파라펫 높이가 1.2m인데 여기 1.3m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도 거의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H공사 표준 상세도입니다. 옥상 벤츄레이터 표준 상세도인데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1m 30만 설치해도 되는데 여기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1.3m 난간이 있고 그 위로 1.3m를 이렇게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닥에서 2.6m 정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1.3m 올려서 2.6m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벤츄레이터 설치할 때 여기 또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여기 네 개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세 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코킹 시공을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데 철제 나사못을 또 박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기 밑에 메시망을 또 해야 되는데 메시망을 또 잘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